안녕하십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정두희 한동대 교수입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그런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금 매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인 매경 에브리데이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또 향후에 IITP와 또 MIT 테크놀로지 리뷰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패널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조망해 주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업과 개인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학계 입장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실 장석권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과 온택트 문화가 일상이 됐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전 원장님부터 개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디지털 전환은 사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전산화를 진행을 했고요. 인터넷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정보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2010년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AI가 이제 본격 등장하니까 지능 정보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보화, 전산화 이런 맥락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디지털 전환, 그레이트 체인지라고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이 강조를 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과거에는 디지털이 이렇게 자동화나 전산화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동력, 이네이블러로 이렇게 좀 바뀌어지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은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라든지 초연결 네트워크,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게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체에 예를 든다면 전통적인 산업이 신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기후 문제라든지 자연재해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이런 한계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사회 격차나 갈등 해소 이런 것 등 삶의 질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런 디지털이 작동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 대전환 이렇게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원 이사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걸 살펴보면 사실 지금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 그런 거와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7, 80년대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IT 산업이 이제 경제 성장을 그나마 견인하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떤 한강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한국 경제가 활력이 저하될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미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투자 자본,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 시장 쪽으로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는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라고 있는 잠재 성장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년 내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상당한 위기인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능한 게 그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어떤 ICT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고, 사회적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은 그로부터 어떤 한국 경제가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왜 디지털화가 아니고 거기다 전환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환은 as is to be죠. 그러니까 뭔가 옛날 게 새로운 걸로 바뀌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까요? 이제 가격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근데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이제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가게인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소통이 없었어요. 오로지 가격 지표 하나만 보고 서로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도 변화하고 가게도 스스로 변화하고 기업과 가게가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가격보다는 어떤 시장의 혁신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전반으로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하면, 이제는 경제를 움직이는 이미 정통 경제에서 말하는 가격에서 벗어나서 혁신이 정말 경제를 움직이는 주된 힘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외부 조건의 변화로만 이제 특히 기업이나 뭐 많이 인식을 하는데, 외부 조건이 이렇게 변하니까 기업도 이렇게 변해야 되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경제 활동의 범위가 공급자와 수요자 어떤 기계적 거래라고 할 수 2차원적인 범위를 넘어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진화하고, 거기에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어떤 시장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그러니까 삼박자가 모두 맞춰야 되는 그런 시장이 구현되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 경제는 제2의 한강의 기적 또는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해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새로운 퀀텀 점프를 위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기업체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혁신 주문을 받은 현장의 직원들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원 이사님이 전환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셔서 지금 현재가 있고 as is가 있고 to be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평상시 고민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디지털 전환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아이언맨이 있죠. 아이언맨 영화에서 그 아이언맨은 소위 말하는 증강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뭔가 기술이 덧대지면서 능력이 강력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저는 디지털 전환을 쉽게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기업이나 사회나 정부가 아이언맨처럼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강력해진 어떤 증강기업 또는 증강의 사회 또는 증강의 경제, 심지어는 증강된 국가, 그러니까 어그멘티드 된 어떤 실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이언맨이 예를 들어서 2km 멀리 떨어진 데 것을 볼 수 있다든지 또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환경을 빨리 인지한다든지 하는 일반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증강 기업이다 또는 증강 정부다. 이거를 디지털 전환의 이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 향상된다거나 또는 시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한다거나 이런 기존의 기업이나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종업원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능력들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벌어질 세상,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은 보다 많은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가치가 새로 생성된다는 뜻은 새로운 신산업, 신시장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IT에 있어서 강국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그 새로운 기회를 시장으로 만들고 산업으로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데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전환은 한국에게는 대단히 큰 기회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디지털 대전환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잠재성이 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그 세상을 위해 이 현재를 전환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러한 정의 안에서 오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짚어볼 이 디지털 대전환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간의 디지털 전환의 성과 그리고 과제인데요. 최근 2, 3년 동안의 4차 산업혁명과 또 지능 정보화 또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장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사실은 범위가 넓어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산업에는 뭐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산업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제조업은 크게 보면은 생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있죠. 자, 그러면 제조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이 투입돼서 생산하던 방식이 지금은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나라의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인 공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생산하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로봇이 생산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산성이 우선 높아지고 그다음에 분량이 거의 없다, 정확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공정 혁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마존의 그 물류 창고에서는 그 키바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이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류 유통 부분, 물류 창고에서 일어나는 혁신인데 우리나라도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공장의 최적화를 그런 키바 로봇 같은 집단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고객, 판매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생산자가 생산해놓고 무조건 마음에 들면 사라가 아니라 당신이 뭘 원하는가?
그 원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물건을 생산해 주겠다. 소위 말해서 주문 생산인데 대량 주문 생산인 거죠.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뒷단에 디지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고객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생산 공정에 바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고객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의 화면이 개인별로 다 다르게 커스터마이즈 돼 있듯이 앞으로는 나이키 같은 제품을 보세요. 나이키는 주문형 제품을 자기가 제품을 주문해서 자기가 설계해서 제품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서비스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예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픈 뱅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 뱅킹은 지금 제가 그동안은 만약에 신한은행의 고객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내 계정 정보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드 파티나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그 앱을 통해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계좌도 내가 다 볼 수 있고 그게 가능해지니까 심지어는 가계부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정보들이 금융정보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될 겁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또는 신용카드사 이 정보가 나한테는 하나의 앱으로 다 제공될 거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가 다 모인다는 뜻이죠. 내가 소비 행위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그런 거예요. 서비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 그러면 아마 미디어 부분에서를 예를 들자면 지금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OTT 같은 넷플릭스 같은 사업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즌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의 방송사가 존재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거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세계에서 1등 가는 컨텐츠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전환 그러면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전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달라지는 세상에 기회가 늘어나는 어떤 전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혁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성배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여러 가지를 펼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장석권 교수님께서 지금 디지털 전환 실제로 이렇게 그 민간이라든지 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 대전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거를 정책으로서 이렇게 끌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이 가능하려면 일단 인프라가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적인 구조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약칭해서 DNA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의 D하고 네트워크의 N, 그 다음에 AI의 A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의 DNA, 대전환의 DNA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도록 정부는 DNA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18년도에 마련을 했고, 네트워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5G일 겁니다. 5G를 최초 상용화를 했고, 그 5G가 조금 더 잘 활용되도록 하는 5G 플러스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갖춰지느냐 이걸 준비를 했고 인공지능 부분에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공황 상황에서 뉴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뉴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전환이 중요하고 대전환이 혁신을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동인이니까 디지털 분야에 뉴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해서 이게 또 디지털 전환을 또 가속화시키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DNA 인프라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라든지 교육 인프라를 조금 더 혁신적으로 끌어가는 거, SOC를 디지털화하는 거, 이제 비대면이 확산되니까 비대면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 10조 정도의 정부의 마중물이 투입되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민간의 이제 투자가 또 활성화되면 이런 디지털 전환도 되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경제 활력도 제고될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디지털 뉴딜 1.0이라면 디지털 뉴딜 2.0은 이렇게 된 구조를 조금 더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실생활에 느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더 나가자 하는 거를 이제 올해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한 49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민간이 사업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든지 5G나 AI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연결 신산업까지 확장하는, 예를 든다면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 육성하는 이런 2.0, 디지털 2.0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뉴딜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에도 약간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디지털 혁신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체감하는 성과도 여전히 약하다. 이런 것 등은 약간의 한계점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뉴딜 이런 사업들이 민관이 같이 협업하고 정부의 투자는 최소한 부분으로 진행되지만 그거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민간이 협력하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단일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 산업의 여러 분야가 협업하는, 융합하는 이런 구조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DNA처럼 근간이 되는 이 인프라 구조가 잘 갖춰져야 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다양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계점도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주원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고려했을 때 보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어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과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성배 원장님께서 이제 정부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제 관점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됐었다.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사이드 쪽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민간인데 첫 번째 이제 그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은 이게 뭐 굳이 올라가면 이제 뭐 이미 오래전에 소개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쪽에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생 자체가 디지털 혁신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에 무게를 둔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전개가 됐다는 축.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주력 산업 내, 뭐 꼭 주력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기존 산업 내에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디지털 전환과 무관했던 업종, 아니면 뭐 디지털화가 좀 진행됐던 업종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옮겨가려는 그런 노력들, 세 가지 축인데, 이 세 가지마다의 이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부가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성장 동력이다. 근데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도 같이 진행하고 과거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부의 타겟은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 소비자는 시장 쪽으로 옮겨갔어야 되는데, 과거에 정권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10개, 12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이슈들, 굳이 제가 사례를 안 들어도 되게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전체 파이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월가 시위 쪽에서 나왔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상생이라든가 동반 성장 쪽의 그런 가치가 시장에서 중요한 축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정부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체감하기 쉬운 그런 기술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어떤 제약을 두고 경계를 분명히 만들었어야 됐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계에서의 움직임, 이게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6월에 이제 대략 한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작년에는 대상 기업이 한 30%, 근데 올해 조사할 때는 47%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관심은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거죠. 예, 주로 중소기업들은 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한계가,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게 조사로 나왔고요. 이 세 가지 점에서 모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바라보는 디지털 전환은 근본적으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규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제 시장 규제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디지털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R&D 쪽, 기술 쪽이고요. 그리고 세제나 투자,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인재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설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부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디지털 전환의 정부 쪽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요. 인력 양성, 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법, 그다음 지원 사업, 그러니까 사업 간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보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 폴란드 등까지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부를 신설했습니다. 부처를 신설했고, 일본도 지금 거의 디지털부와 같은 새로운 정부기관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분절적이고 각 부처가 쪼개서 추진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물론 부처를 신설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도모한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 뭔가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많고 또 주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나가야 할 방향과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디지털 대전환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방향,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과 연계해서 이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 문제를 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이 경제나 이 구조 하에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주제에 조금 집중해서 좀 본다면 관련되는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오고 있다는 거. 뭐 아까도 좀 얘기 나왔던 성장 기조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경제는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고 올보다는 내년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성장 기조에 잡히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가 되는 이런 저성장이 고차가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기후 문제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 등을 대표적인 위협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가 경제, 국가 성장이 이걸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디지털 전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끌어가면요. 먼저 이제 인구 절벽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생산성은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일 때는 어떻게 가느냐. 통상 우리가 경제의 3대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을 디지털 시대에는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는 이제 전통적인 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디지털 공간으로 경제 활동 무대가 확장이 되면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 중에서 딱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 같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를 든다면 저궤도 위성 같은 거를 활용하면 통신의 구조도 좋아지지만 인프라든지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넓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노동 부분은 사람과 사물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그 아이언맨을 얘기한 그런 휴먼 증강 같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노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율주행, 자율 사물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노동의 한계점을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자본 부분을 생각한다면 디지털 자본을 축적하거나 활용을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게 예를 든다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게 자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버의 보안이나 사이버 구조, 블록체인 같은 것 등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본으로 활용, 이런 세 가지 자본을 활용해서 인구 절벽의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디지털 전환이 나갈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 산업을 디지털과 결합해서 아까 사회 그 산업 영역, 그 경제 여러 영역의 소비 활용 이런 영역을 장 교수님께서 얘기를 많이 했던 이런 영역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1차 산업인 농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강소농을 육성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라든지 환경, 푸드테크를 디지털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 같은 경우는 생산성, 제조의 서비스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제조, 로봇, 3D 프린팅 이런 것 등을 디지털과 연계해서 디지털 전환과 연계해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차 산업인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서비스 경제가 아마 제일 주목할 만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유통이나 의료, 문화, 컨설팅 이런 모든 서비스 영역들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이제 기후 환경 분야는 이제 새로운 경쟁 환경이 돼도 되는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디지털과 그린이 결합돼서 탄소 중립 경제 이런 부분을 힘쓰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에너지, 에너지에 있어서도 최적의 생산과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끌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디지털 자체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영역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DC 같은 데가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걸 저전력으로 한다든지 AI에서 많이 쓰는 GPU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도 퍼포먼스는 뭐 10배, 100배를 높이는 이런 칩셋을 개발하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런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도 관점을 두고 이렇게 전환해 간다면은 국가 성장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 기여하고 이런 방향을 힘써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방식은 이 물리적인 한계를 좀 이렇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혁신을 했다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예로 들어 주셨던 것 중에서 토지가 이제 메타버스 이런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좀 확장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바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같은 환경이 일단은 강력한 플랫폼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구조가 단순히 컨텐츠나 뭐 AR, VR, 뭐 아바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제가 앞전에도 좀 얘기했던 DNA가 집약된 예를 든다면 네트워크와 AI와 데이터가 다 집약된 그런 형태고 이게 글로벌 플랫폼으로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메타버스라는 구조를 잘 염두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농업이나 농가나 이런 데서 이게 활용할 수 있냐? 바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이걸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플랫폼이나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러면은 농가는 그런 메타버스 구조 안에 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다면 기존에 앉아서 생산하고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농가의 경작하는 토지보다 이 메타버스의 디지털 공간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당장 실현 가능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양극화 해소나
복지국가와 같은 이 사회 혁신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성배 원장님께서 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그렇다면은 성장의 어떤 후유증이나 아니면 배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지금 1980년 이후에 특히 이제 정보 시대로 접어들고 지금 최근에 이제 AI까지 적극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개인 차원에서도 소득 수준의 쏠림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또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같으면 예를 들어 보시죠.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면 1,000조 우리 돈으로 대충 1,000조를 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최근 2년 동안에 그 1,000조가 2,000조를 육박하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뭔가 속도의 시대, 속도의 경제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생산성의 도구도 쏠리는 거 아니냐, 디지털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성장 좋다. 그러나 분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책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쓰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못을 박을 때 쓰는 거와 뭐를 자를 때 쓰는 칼은 도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쓴다고 칼하고 망치를 하나의 도구로 합치는 거는 넌센스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장 없는 분배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나눌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성장이 전제가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이고 그 필요 조건이 충족됐을 때 분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에 플랫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개인에 있어서는 지금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소득 불균형 문제죠.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있고 낮은 계층이 있는데 그 소득의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사실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라기보다는 취업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죠. 왜? 취업을 못한 실업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제로니까. 따라서 취업과 실업의 문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간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두 번째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과 뭐 소기업의 간의 어떤 성장의 수단이나 성장의 기회의 불균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주원 이사님께서 그 세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플랫폼이었어요. 자, 요즘 애플이나 구글이나 우리나라에도 카카오나 여러 가지 플랫폼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로 애플이나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는 돈이 한 2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조 좀 된다고. 자, 그 2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7대 3으로 배분하는 구조에서 3에서 나온 거예요. 3만큼을 구글이 가져가니까 그 3이 2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못 보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2조라는 시장이 7대 3 배분해서 3부분에서 2조가 만들어졌으면 7은 뭘까? 그럼 7은 한 2조가 3이면은 7은 한 4.5조 정도 되겠죠.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2조가 아닌 4.5조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고, 그 4.5조라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앱 개발자가 자기가 앱을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올리면 바로 시장에 액세스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앱스토어 또는 플랫폼 경제는 소득 양극화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게 되죠. 왜? 취업의 기회나 사업의 기회를 진입장벽 때문에 못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갖게 된 것이니까 그게 1차적인 거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 또는 지금 앞으로 진행될 디지털 전환은 기능상으로 보면은 성장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 열린 생태계 또는 열린 플랫폼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또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하면 못이 쪼개지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장의 도구를 가지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못을 박으려고 하면 칼을 쓰지 말고 망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치를 써서 못을 박으려고, 다시 얘기하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구가 망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망치를 가지고 성장의 도구를 해치거나 또는 성장하고 분배하고가 서로 엉켜버리면 사실은 전제가 성립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할 수 있는 어떤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요새 얘기하는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 같은 것들이 요새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해소나 복지국가의 문제 같은 거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아까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원 이사님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정책이지만 다른 하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확도가 높은 정책을 타겟팅을 해서 하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에 국가 재원이 100조가 있다고 할 때 그 집행하는 과정에 10조가 들면 90조를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져서 50조를 써야 된다 그러면 복지 예산은 50조로 줄어드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는 전자정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자, 이제는 아마 전자정부가 아니라 증강정부를 만들어서 아마 웬만한 공공 서비스는 셀프 서비스화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여기 복지를 포함해서 아니면 뭐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걸 포함해서는 아마 데이터 기반의 증거 기반의 정책들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아까운 복지 예산, 복지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그런 부분 역시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디지털 전환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가져다 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효과, 사회적 효과가 5천조 원이라는 예측치가 있어요. 산업 효과가 5천조, 보이지 않는 소비자 혜택이 5천조. 그 5천조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지 않고 받은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양극화 해소나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 기회를 10분 연구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걸 풀기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원 이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IT 역량이겠죠.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자체가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금이라든가 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게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쪽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게 앞에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중소기업이 불리한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좀 한정을 하면 대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하니까요. 디지털화 자체는 정부가 지금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나 지원을 잘만 이용하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일종의 기업가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사업의 울타리를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모험입니다. 엄청난 자금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잘못해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던 외환위기를 생각을 하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기업가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그때는 풍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시장과 지금의 영업이익에 만족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전환을 할 필요 없죠. 근데, 디지털 전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 공급자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그 공급자 중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위치에 안주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만간 그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 기업 문화라고 할까요? 한국 고유의 기업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이 이제 디지털 전환 조건 중에서 앞에서 말했던 이제 IT 인프라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데 이제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고 공룡화가 되면 유연하지가 못하고 개방적이지 못하고 혁신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 문화의 혁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리 위에서 CEO나 경영진에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아무리 언급해도 또 그쪽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겠다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이제 조직이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 사내 그런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와 아래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개개인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춘 역량을 스스로 개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기업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디지털 대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 디지털
전환이 이제 기업 세계에서는 대기업에 편중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좀 덩치가 커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변화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기업가 정신도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좀 똘똘한 스타트업을 좀 잘 육성할 수 있는 이게 이 전체적인 디지털 전환의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은 개인적으로 물론 대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이제 좀 경직적이죠. 경직적이고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회 전반에, 그래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된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기업의 설립 목적이 혁신 자체에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혁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혁신 조직에 들어와 일할 의지가 있는 혁신형 인재가 많이 몰리는 기업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혁신 벤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혁신 벤처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라고 할까, 이런 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벤처 기업은 많은데,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또는 데카콘 기업,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그런 기업들은 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좋은 성공 사례가 되고, 그게 산업 생태계에 좋은 그런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혁신과 기술만 가지고는 시장을 지배하기 어렵고, 문제는 돈이죠. 예.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전과 이후에 변하지 않는 건 역시 돈입니다. 돈의 파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금융 자본시장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혁신 벤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게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공공조달 시스템을 좀 이용할 수 있다면 좀 애로를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꽤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큰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나름의 혁신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으니까 독과점을 형성하는 거겠지만, 기존의 어떤 디지털 전환 이전의 세상처럼 기업 사이즈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혁신성이 높은 그런 공급자가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정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장 원리, 이런 쪽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자 측면을 떠나서 이제 소비의 트렌드 자체가 복잡화되고 금방금방 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업무 영역이랄까, 이 경계가 좀 허물어집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규제 혁파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정부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규제,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건 디지털 전환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죠.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선진국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은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사이드에서의 어떤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혁신 벤처 기업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혁신 벤처 기업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시장 여건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는 이제 전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구조적인 여건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뭐 이런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이 동력을 키우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특별히 중요할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그 디지털 대전환 이게 성공하려면 아까 우리 주원 이사님께서도 그 중소기업의 인재난 이런 얘기하셨고 또 R&D를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전환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지만 기술력과 인력 이 부분도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R&D 측면하고 인재 양성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기술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도 되게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 이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패권이야 그전에도 전통적인 기술에서도 패권 경쟁이 있었고 하지만 최근엔 특히 더 디지털 대전환이 혁신적인 성장의 그 주력 이런 것이고 이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거에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도 이렇게 심화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그 디지털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적인 인프라는 DNA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 대전환에서는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적인 요소인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해야 디지털 전환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런다면은 일단 먼저 데이터 부분을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거대화되고 그런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까지 가는 기술이 확보되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AI가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지금은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답을 못 주지만 사람처럼 나는 이런 과정, 이런 정보, 이런 판단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AI도 설명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이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적은 데이터로도 많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차세대 AI 이렇게 진화되면 대전환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5G를 했는데 6G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6G로 나가면 지금은 기가급이지만 그때는 테라급이고 지연 속도도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지금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1ms 정도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 이런 부분들은 6G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에서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공간 얘기하면서도 위성 공간을 얘기했는데 저게도 활용하는 위성 공간에서의 기술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확보하면 대전환에서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하고 디지털을 결합해서 기본적인 원천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면은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에 인아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근본적인 폰 노이만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프로세스를 메모리 근처에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작동하는 프로세스인 메모리, 빈 반도체를 통해서 해결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기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양자정보통신이라든지 저전력, 부품, 소재 이런 기술을 확보하면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부분에 이제 R&D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간다면 아까도 대전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회적인 이런 국민의 삶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든지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되게 대전환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인재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중소기업의 인재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인재 양성이 디지털 전환에서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중소기업은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개발자 인력난을 겪고 있고 AI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의 인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계속 부족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한다면 디지털 대전환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AI 같은 경우는 AI 대학원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고 AI 관련된 기업 대학의 랩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기술들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는 마이스터고를 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고 대학원은 소프트웨어 스타랩이라든지 최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준별 인력을 키워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지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만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자라든지 소프트웨어 AI 인력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ICT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인력을 대기도 바쁜데 기존 기업들마저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들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하는 것 위에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한 인력을 자체적으로도 육성을 하고 민간 기업이 인력 양성에도 같이 나서주는 이런 민관 협력 구조가 갖춰졌을 때 이런 인력 양성 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갖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들 당연히 이제 인력 인재 부족에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위의 영역들 예를 든다면 전통적인 통신 방송 분야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머징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도 인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 수요에 맞춰서 기업도 인력 양성을 하고 또 정부에서는 대학에 이런 분야별로 리서치 센터 같은 걸 지원을 해가지고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인력 양성을 한다면 중소기업의 그런 인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인력 양성을 양성된 인력을 통해서 이런 대전환의 핵심적인 그런 구조들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주이사님 어떠신가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사업 영역인데 전제는 저도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는 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좀 뭐랄까 사업가 일단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 또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기업의 목적은 역시 이윤 추구입니다. 돈을 벌어야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요. 그리고 뭐 건물의 임대료도 낼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은 사실 많이 뭐랄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테크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리 많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화의 능력. 어떻게 보면 기술을 생산에 적용을 하고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 오퍼레이션 능력도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가 너무 기술에만 매몰돼서는 사실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얘기인데, 이거는 과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7, 8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내수 시장이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예. 전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에는 물론 변화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큰 파이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가운데 내수 시장에만 만약에 주력을 하면 그거는 쪼개먹기식일 수밖에 없고 기업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콘이나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으로 기업의 사업 역량이 확장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규제인데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빨리 컸죠. 예,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과거 뭐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500대, 뭐 1000대 기업 안에 한국 기업 수가 한 10개 정도 내외로 비슷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이 100개가 넘고 저희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이제 내수시장 때문이죠. 예, 내수시장. 내수시장이 워낙 컸고. 그래서 기업들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당장 그 스타트업 기업들 보고 바깥으로 뻗어나가 수출해라 못하거든요. 예,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 해외에다 수출해라 못합니다. 당연히 내수시장 안에서 커야 되는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그나마 효율성이나 혁신 그리고 자신의 부가가치를 늘리면서 기업 업력이라고 할까 업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규제입니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퇴출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새로운 산업 중에서 많은 신산업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규제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신산업에서의 정부가 좀 규제를 거의 뭐 제로 베이스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정말 우리나라 안에 혁신적인 기업이 크고 그 기업들이 뭐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으로 글로벌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우선 지금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고 우리 전성배 원장님이나 주원 이사님도 주로 이제 일종의 공급 사이드 쪽 얘기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했어요. 제가 좀 큰 얘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경쟁자가 누구냐?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미래의 변화 모습을 가지고도 경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크게 봐서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국가 간 경쟁이 왜 그러냐?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 보시죠. 자, 코비드가 전 세계에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코비드에 대처하는 방식하고 일본이 코비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정책적으로 다른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마인드가 다 돼 있고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정부도 굉장히 정보화 단계가 높이 가 있는 바람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거리 다니는 거에 대한 추적도 가능했고, 그런 면에서 예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도 경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산업 측면에서 봐도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앞서가면 우리가 공급하는 전 세계 시장이 확장될 겁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앞서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요구사항이 하나 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가지고 국가 간 경쟁을 하는 미래 세상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기업의 미래 전략실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 구조를 바꾸는 걸 가지고 국가 간 경쟁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정부가 마치 기업체의 미래 전략식처럼 마스터 플랜을 짜고 컨틴전스 플랜을 짜고 시장을 미리 열고 또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거기서 나오도록 여건을 정비를 해야 되는 역할이 정부 역할이라는 거죠. 아, 그거 될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우리가 정부가 지금은 정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PPP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Public Private Partnership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죠. 민간에 우리 저 현대경제연구원도 국가 차원에서는 띵크탱크잖아요. 국내 띵크탱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띵크탱크들이 정부와 협력해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마스터 플랜 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디지털 대전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을 거고, 그것이 공치사를 위한 것이면 곤란하겠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저에 우리 구조를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희망적이다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과 한국의 산업들과 한국의 직장인들과 국민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5년에 걸쳐서 변화될 거를 우리나라는 1년이면 해치우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변화에 있어서 속도 경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잘해야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 마스터 플랜이 아마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거를 정부가 주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간 분야의 인센티브를 극대화해서 민간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단 자체가 플랫폼화돼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입장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전통적인 산업 구조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아마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와 그리고 방향성,
또 성공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아까 주원 이사님께서도 이 구글과 애플, 또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시끄러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통 산업과 이 신산업의 갈등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혹시 주원 이사님 그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디지털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디지털 접근을 하기 어려운 취약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가게로 따지면은 뭐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업군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찾아주는 게, 그게 이제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되고 정보가 소통과 그다음에 흐름이 빨라진다면 분명히 이런 접근성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문제죠. 예, 지금 보면 꼭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지면 사회 양극화는 심화가 됩니다. 그 교육 기회 중에 하나가 어떤 디지털 능력,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준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과 그다음에 가게와 그리고 잘 나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뭐 어떤 정부 아젠다도 그렇지만 모든 아젠다도 그렇지만 모두를 끌고 가자는 게 정부의 목표 아니겠어요? 예, 잘 나가는 부분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그리고 아무래도 좀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의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부터 제대로 파악하자. 뭐 제가 아까 중소기업 쪽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 보면 대기업의 R&D 쪽은 또 정부 지원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정부가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어려움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했을 때 과연 그게 1인지 7인지 8인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소통이 중요하고 또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이런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좀 거시적인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혹시 보충 설명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건지, 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뭐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긴데 짧게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지지난주 정도 될 거예요.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단은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사가 애플의 인앱 결제 현상을 가지고 제소한 게 이제 발단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그 1심의 결과가 나왔죠. 결국 1심에서는 뭐 누구도 이기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인앱 결제를 허용하라라고 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아직 그 귀추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싸움은 계속 갈 것인데,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경제는 기본적으로 개방성을 전제로 합니다. 7대3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플랫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느 단계에 갔느냐? 7대3이라는 룰을 정해놓고 개방 플랫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니 한두 개 사업자로 모든 개발자들이 다 몰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분명히 독과점이 이제 발동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마치 20세기 초반에 정유산업이라든지 통신산업이 독과점이 처음에 시작은 안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독과점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제 분할 명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이죠. 지금의 그 플랫폼 경제는 경쟁 상황,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문제는 이제 그 역사가 반복되는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이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사일로된 산업에서의 독과점 이슈하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수평적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독과점 이슈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얼마나 다르냐면은 지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리나 칸이라는 젊은 여성이에요. 그 여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인데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요. 야,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연륜도 있고 법적 경험도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나 독과점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젊은 학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도 없고 지금 법적 논쟁이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게 독과점 제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픽게임즈의 CEO가 I am a Korean이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죠. 유튜브가 아니라 자기 아마 페이스북에 I am a Korean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는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에 가서 I am a Berliner라고 얘기한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첫 단추를 대한민국이 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우리한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 디지털 전환으로 달라지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배달 앱 같은 데에서 뭐 갑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최선의 안을 찾아가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좋은 모범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정책을 하거나 이런 대전환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야 최종적으로 그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수요라든지 소비자, 이용자 이런 중심의 그 부분,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금 더 본격화될 것 같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공급자 사이드의 정책들을 위주로 해왔던 걸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얘기들이 앞전에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도 어떻게 보면 민간 분야에서 먼저 본격화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영역들 중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체감 성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내 생활이 바뀌는 거,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급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디지털 대전환은 잘했는데 결론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뭐 이용료나 가져가고 물론 플랫폼에 무슨 뭘 뭐 활용하게만 하고 나한테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성과가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생활 속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전환, 디지털 대전환으로 해결됐을 때 체감 성과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등교하면서 안전이 확보된다든지 교통의 혼잡 문제를 AI를 활용하거나 지능적으로 제어해서 그 혼잡도를 낮춘다든지 골목길에 지능형 CCTV를 두어가지고 귀갓길이 안전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디지털 전환이 돼서 내가 굉장히 편해졌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사이드의 정책들을 충분히 해줘야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좀 얘기했던 안전에 대한 대규모 재해라든지 신종 범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디지털 대전환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 AI나 로봇을 결합해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 근로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고 목소리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보이스 피싱 하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면 그런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체감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까 디지털 접근성 우리 주원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는 게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접근권,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싼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한다든지 주거 문제, 교육, 의료 문제들 이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체감 성과를 높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거 부분이 주택비가 높은 이유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간다면 주거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어떤 디지털 컴팩트 시티에다 두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체감 성과로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AI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디지털 평생 교육을 한다면 교육 부분의 문제점들도 디지털 전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의료 부분에 의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밀 진단을 한다든지 5G 기반으로 응급 의료가 돼서 조금 리모트 에어리어에 있어도 굳이 이런 병원에 꼭 가까이 안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이런 대응이 된다면 실질적인 성과, 체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국민들이 만족하고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위기 극복과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논의가 정부와 기업 또 개인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좀 강조를 하고 싶다 싶은 것을 한 문장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원 이사님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앞에 이제 전 원장님이나 장 교수님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언급을 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고 저도 했는데 한 가지 좀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또 따라하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요.
뭐 AI, 그다음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선진 서구 사회에서 그게 뜨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 하는데 디지털 대전환이 그리는 세상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승자독식의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맨 혁신과 기술이 뛰어난 한 공급자가 모든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가면 과연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뭐 우리 또 한국 고유의 DNA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 따라해서 나름의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국형 디지털 전환은 없을까? 예.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 교수님. 제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기업체에다가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퇴출될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경쟁은 더더욱이 디지털 전환은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도구로서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냐, 우리가 과연 한다 안 한다가 선택이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국가고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선택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한다면 제일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주원 이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남을 따라하는 것이면 더 이상 그거는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세계를 리드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데 단 전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를 추진해 가는 데는 마치 혜성처럼 리더가 국민의 공감과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공감 없이 갈 때는 혜성의 꼬리가 길어지듯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소위 말해서 양극화죠. 소위 말해서 격차가 커지는 건데 국민의 공감 또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동의가 전제됐을 때는 혜성의 꼬리가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해야 되는 방향은 짧은 혜성의 꼬리를 가진 혜성처럼 가야 되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협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위협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다. 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마지막으로 전 원장님. 예, 저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환이지 않습니까? 전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성공하면 그 열매는 달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그 자연계에서도 보면 그 DNA,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이 디지털의 DNA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물계의 DNA도 보면 뭐 하등동물보다 고등동물이 결국은 우월해지고 결국 그 도미넌트하게 가는 것처럼 이런 혁신 구조에서도 결국 바뀌지 않으면 바뀌어지는 더 나은 구조의 DNA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월한 DNA한테 결국은 이렇게 그 포섭당하는 이런 구조처럼 이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전환하지 않으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서 혁신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 다만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고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할 거고 변화하는 기업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기업도 있고 새로 나오는 기업도 있고
어려운 구조도 있고 더 나은 구조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그 바뀌는 부분이 전환에 따라서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